수진, 당신은 이제 의사가 아니야. 그만 의사 행세 좀 하지 그래. 남편 데이빗의 차가운 목소리가 시애틀의 가을 저녁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서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 것 같아? 하지만 환자가 위험해 보였단 말이에요. 제가 목소리를 높였죠. 저는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어요. 그게 바로 문제야. 당신은 이제 한국의 의사가 아니라 미국의 의료진 보조원이라고. 제발 현실을 받아들여. 저는 박수진입니다. 한국에서 12년간 응급의학과 의사로 일했던 저는 더 넓은 세계를 꿈꾸며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꿈과 달랐죠. 의사 면허 취득에 실패하며 의료진 보조원으로 밀려났고 동료들의 무시와 차별 속에서 매일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순간이 왔습니다. 시애틀 도심의 대형 쇼핑몰이 무너지면서 수십 명의 중상자가 발생한 그날, 저에게는 진정한 의사로서의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과연 저는 이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밝혀지는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일까요? 적적한 마음, 오늘도 감동 있는 이야기로 위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야기를 들으며 큰 위로가 되었답니다. 오늘도 재밌게 들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며 이 이야기를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시애틀의 가을 아침이 차갑게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메모리얼 병원의 복도를 걸으며 과거를 떠올렸어요. 불과 3년 전만 해도 저는 서울대학병원 응급의학과에서 가장 촉망받는 의사 중 한 명이었거든요. 박 의사, 다중외상 환자 들어옵니다. 간호사의 외침과 함께 저는 수술복을 입고 응급실로 달려갔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밤새 수술을 진행했던 그 시간들, 환자의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건네던 순간들, 그때의 저는 정말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어요. 특히 대구 지하철 참사 때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수백 명의 환자가 한꺼번에 밀려들었을 때 저는 트리아지 시스템을 적용해 환자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했었죠. 그때 김태준 교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너는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하는 의사야. 언젠가는 세계 어디서든 통할 거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수진, 이 서류 정리해 줄 수 있어? 로버트 스미스 과장이 무더기의 파일을 제 앞에 던져 놓았죠. 그리고 오후에 병실 라운딩할 때 따라와. 통역이나 해줘. 통역이나 해달라는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저는 12년간 응급실에서 수많은 생명을 구해온 의사였는데 이곳에서는 그저 영어가 서툰 보조원에 불과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로버트 스미스는 제 경력을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무시하는 것 같았거든요. 수진, 괜찮아? 마리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유일하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동료였어요. 괜찮아요. 그냥 적응이 쉽지 않네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나도 처음엔 힘들었거든. 점심시간이 되자 저는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시애틀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이곳에서 저는 자주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죠. 핸드폰으로 한국에 있는 어머니와 통화를 했습니다. 수진아, 거기서 잘 지내고 있니? 어머니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엄마. 잘 지내고 있어요. 거짓말이었지만 어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의사 면허는 언제 딸 수 있겠니? 곧 될 거예요. 또 거짓말이었어요. 사실 지난번 시험에서 또 떨어졌거든요.
통화를 끝내고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과연 제가 이곳에서 다시 의사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평생 이런 굴욕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걸까요? 그때 병원 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응급 상황입니다. 모든 의료진은 응급실로 집합해 주십시오. 저는 본능적으로 몸이 움직이려 했지만 곧 현실을 깨달았죠. 저는 이제 주치의가 아니라 보조원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환자를 살리고 싶다는 열망이 꺼지지 않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다시 기회가 올 거라고 그때까지 준비하고 있자고 다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무거운 마음을 달래려 했습니다. 데이빗이 준비해둔 저녁이 식탁에 놓여 있었지만 입맛이 없었죠. 오늘은 어땠어? 데이빗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냥 평소와 같았어요. 저는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수진,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 데이빗이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이 계속 이런 식으로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마음이 아파. 무슨 말이에요? 의사가 되려는 시도를 그만두면 어떨까? 지금 하는 일도 충분히 의미 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폭발할 뻔했어요. 당신은 몰라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살렸는지. 그건 과거야, 수진.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말에 저는 가슴이 막혔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을 떠난 이유는 데이빗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했거든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저는 서랍 깊숙이 감춰둔 한국 신문 기사를 꺼내 보았어요. 의료진의 오판으로 환자 사망 담당 의사 박수진, 의료사고 의혹 황색 언론들의 무책임한 보도였지만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죠. 사실 그 사건의 진짜 책임자는 제가 아니었습니다. 선배 의사의 오진이 원인이었지만 저는 침묵해야만 했어요. 그 선배는 병원 이사장의 사위였거든요. 수진아, 이번 일은 내가 책임져야겠다. 그때 과장이 제게 말했던 것이 기억났어요. 하지만 과장님,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럼 어쩌겠어? 병원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어. 너는 아직 젊으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결국 저는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고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언론의 비난과 동료들의 시선을 견딜 수 없었죠. 억울하다고 계속 싸울 수는 없었어요.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건데. 하지만 미국에서도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의사 면허 시험은 계속 떨어지고 병원에서는 무시당하기 일쑤였죠. 때로는 제가 정말 의사로서의 실력을 잃어버린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어요. 특히 언어 장벽이 높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능숙하게 구사하던 의학 용어들이 영어로는 어색하게 느껴졌고 환자들과의 소통에서도 미묘한 어려움이 있었죠. 내일도 또 그 서류 정리나 하겠지. 저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환자를 살리고 싶다는 열망이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꿈을 꾸었어요. 한국에서 응급실에 있던 시절의 꿈이었죠. 환자를 살리기 위해 밤낮 없이 뛰어다니던 그 시절이 그리웠습니다. 김태준 교수님의 격려 말씀도 생각났어요. 수진아, 진짜 의사는 어디서든 의사야. 환경이 바뀐다고 실력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 혹시 다시 그런 기회가 올까요? 제 진짜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순간이 9월 셋째 주가 되자 시애틀에는 본격적인 가을 날씨가 찾아왔어요. 병원에는 감기 환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저는 평소처럼 의료진 보조 업무를 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수진, 이 환자 차트 정리해 줄래? 마리아가 차트를 건네주었어요. 차트를 받아보니
흥미로운 점이 있었습니다. 마리아, 이 환자분 증상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어떤 게? 복통을 호소하는데 위치나 양상이 단순한 위험과는 달라 보여요. 저는 차트를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혹시 맹장염은 아닐까요? 마리아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하지만 로버트 과장님은 위험이라고 하셨는데 환자분을 직접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환자는 50대 남성으로 얼굴이 창백했어요. 저는 복부를 조심스럽게 촉진해 보았습니다. 여기 누르면 아프신가요? 제가 우하복부를 눌렀더니 환자가 크게 신음했어요. 아, 정말 아파요. 마리아, 이건 맹장염이 확실해요. 지금 당장 수술해야 할 것 같은데. 그때 로버트 스미스 과장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과장님, 이 환자분이 맹장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맹장염이라고? 로버트가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뭔데 진단을 해? 나는 20년 경력의 의사야. 하지만 증상을 보시면 닥쳐. 당신은 보조원이야. 의사 흉내는 그만 내고 시키는 일만 해. 저는 억울했지만 물러설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했습니다. 저 환자는 분명 맹장염이었어요. 점심시간에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우연히 건설회사 직원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메트로폴리스 쇼핑몰 공사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안전검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던데. 쉿,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계약 취소되면 어떡해. 제가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겠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한국에서 삼풍백화점이나 대구 지하철 같은 참사를 겪어봤기 때문에 이런 안전불감증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에 응급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 맹장염 환자의 맹장이 터져서 복막염이 발생한 거였죠. 결국 응급수술을 받아야 했고 회복 기간도 훨씬 길어졌습니다. 수진, 당신이 맞았어. 마리아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떻게 그걸 알았어? 한국에서 이런 케이스를 많이 봤거든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을 들어주는 사람은 없어요. 오후에는 또 다른 일이 있었어요. 메트로폴리스 쇼핑몰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다쳐서 실려온 거였습니다. 머리를 다쳤다고 하네요. 구급대원이 말했어요. 환자를 보자마자 저는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동공의 크기가 다르고 말투도 어눌했어요. 분명히 뇌출혈 의심 환자였습니다. 과장님, 이 환자분 뇌출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CT를 찍어보시는 게 또 시작이네. 로버트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항상 과도하게 진단하려 해. 이 정도는 단순 뇌진탕이야. 하지만 1시간 후 환자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어요. 급히 CT를 찍어보니 예상대로 뇌출혈이었죠. 그 일 이후로 마리아는 저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의학적 판단력을 인정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로버트 과장은 저를 무시했고 다른 의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야.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때까지 준비하고 있자. 하지만 그 기회가 이렇게 빨리, 그것도 이런 방식으로 올 줄은 몰랐습니다. 9월 넷째 주가 되자 시애틀에는 본격적인 가을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병원에 출근했지만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수진, 오늘 시내 쇼핑몰 공사 현장에서 부상자가 또 올 수도 있대. 마리아가 귀띔해 주었어요. 이번 주에만 벌써 3번째야. 어떤 사고들이요? 건물 외벽 공사하다가 자재가 떨어지기도 하고
작업자들이 다치기도 하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계속 반복되고 있어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응급실에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작은 사고들이 반복되다가 큰 참사로 이어지는 경우를 본 적이 있거든요. 특히 삼풍백화점 붕괴 전에도 이런 조짐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마리아, 혹시 그 쇼핑몰이 메트로폴리스 쇼핑몰이에요? 맞아. 어떻게 알았어? 며칠 전에 카페테리아에서 건설회사 직원들 얘기를 들었거든요. 안전검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마리아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정말? 그럼 정말 위험한 거 아니야? 오후 2시쯤 정말로 공사 현장에서 부상자가 실려왔습니다. 40대 남성 작업자였는데 머리를 다쳤다고 했어요. 의식은 어때? 로버트 과장이 물었어요. 깨어있기는 한데 계속 어지럽다고 해요. 구급대원이 답했습니다. 저는 환자를 보자마자 심각성을 느꼈어요. 동공의 크기가 다르고 말투도 어눌했습니다. 분명히 뇌출혈 의심 환자였어요. 과장님, 이 환자분 뇌출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CT를 찍어보시는 게 또 시작이네. 로버트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당신은 항상 과도하게 진단하려 해. 이 정도는 단순 뇌진탕이야. 하지만 동공 반응을 보시면 내가 몇 번 말해야 알아듣겠어? 당신은 의사가 아니라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했어요. 저 환자는 지금 당장 정밀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1시간 후 예상대로 환자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어요. 급히 CT를 찍어보니 뇌출혈이었죠. 다행히 응급수술로 생명은 구했지만 초기에 놓친 골든타임 때문에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수진, 마리아가 미안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또 당신이 맞았네. 저는 답답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왜 제 말에는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걸까요? 그날 오후에는 더욱 불길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메트로폴리스 쇼핑몰에서 또 다른 사고가 발생했다는 거였어요. 이번에는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사람들이 갇혔다고 했습니다. 이상해. 너무 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지 않아? 젊은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런 연쇄사고들은 보통 더 큰 참사의 전조였거든요. 집에 돌아가서 데이빗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말했어요. 또 그런 일이 있었어? 데이빗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 당신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서면 뭐가 문제예요? 환자를 살리려고 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그게 아니야. 하지만 당신은 이제 미국의 의료진 보조원이라고. 의사가 아니야. 그럼 환자가 죽어가는 걸 그냥 지켜보라는 거예요? 수진, 데이빗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현실을 받아들여. 당신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 말을 들으니 더욱 외로웠습니다. 남편마저 저를 이해해주지 않는다니.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과연 제가 틀린 걸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게 불공평한 시스템 때문일까요? 답답한 마음에 창밖을 바라보니 시애틀 시내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무언가 무너지는 듯한 소리였어요. 하지만 곧 조용해져서 저는 그냥 바람 소리려니 했어요. 그때는 몰랐죠. 그것이 제 인생을 바꿀 거대한 사건의 전조였다는 것을. 10월 첫째 주 화요일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환자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병원 전체가 흔들리는 듯한 진동을 느꼈어요. 지진인가? 마리아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곧 병원 내 방송이 울려 퍼졌어요.
모든 의료진 응급실로 집합하십시오.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수의 중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응급실에 있을 때 느꼈던 그 긴장감이 다시 살아났죠. 저는 본능적으로 응급실로 달려가려 했지만 문득 현실을 깨달았어요. 저는 이제 의사가 아니라 보조원일 뿐이었습니다. 수진, 우리도 가자. 마리아가 제 손을 잡고 뛰었어요. 응급실에 도착하니 이미 소란스러웠습니다. 로버트 과장이 큰 소리로 지시하고 있었어요. 시내 메트로폴리스 쇼핑몰에서 건물 일부가 붕괴했습니다. 약 50명의 사상자가 예상됩니다. 메트로폴리스 쇼핑몰. 바로 며칠 전부터 작은 사고들이 계속 발생했던 그곳이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말 제가 걱정했던 일이 일어나고 만 것이에요. 모든 수술실을 준비하고 중환자실도 비워두십시오. 로버트가 계속 지시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런 대형 사고 경험이 부족하다는 게 역력히 드러났죠. 첫 번째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스트레처에 실린 환자는 머리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환자에게 다가갔지만 한 간호사가 제 팔을 잡았어요. 수진, 당신은 뒤로 물러나 있어. 의사들이 처리할게. 하지만 제 눈에는 더 심각한 문제가 보였습니다. 환자의 호흡이 불규칙하고 동공이 한쪽으로 쏠려 있었어요. 명백한 뇌압 상승 증상이었죠. 저 환자 기관삽관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는 큰 소리로 외쳤어요. 조용히 해. 로버트가 화를 냈습니다. 당신이 끼어들 일이 아니야. 하지만 계속해서 환자들이 실려왔고 상황은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두 번째, 세 번째 구급차가 연달아 도착했습니다. 골절 환자, 내부 출혈 환자, 의식불명 환자들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이게 뭐야? 환자가 너무 많아. 젊은 레지던트 의사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간호사들은 어디 있어? 누가 이 환자들을 분류해야 하는 거야? 저는 한국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었어요. 대구 지하철 참사 때였죠. 그때도 이렇게 많은 환자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 분류, 즉 트리아지였어요. 환자를 중증도에 따라 분류해야 합니다. 저는 다시 목소리를 높였어요. 지금 이 상태로는 당신 정말 참견 그만 좀 해. 로버트가 저를 노려봤어요.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어.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은 어떤 환자부터 봐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었어요. 상대적으로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가 먼저 치료받는 반면 생명이 위험한 중환자들은 방치되고 있었죠. 제가 가장 걱정했던 환자는 11살 정도로 보이는 소년이었어요. 복부에 심한 외상을 입었는데 얼굴이 창백하고 맥박이 빨랐습니다. 명백한 내부 출혈 의심 환자였어요. 저 아이부터 봐야 해요. 저는 간절히 외쳤어요.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간호사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수진, 정말 방해가 돼. 뒤로 물러나 있어. 그때 또 다른 심각한 환자가 들어왔어요. 60대 할머니였는데 가슴을 부여잡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기흉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죠. 저분도 위험해요. 흉부 엑스레이를 찍어야. 당신 정말 그만해. 한 의사가 소리쳤어요. 그 순간 저는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환자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12년간 쌓아온 모든 경험과 지식이 무용지물이 되는 순간이었죠. 응급실은 완전한 혼돈 상태였어요. 환자들의 신음소리와 의료진들의 다급한 외침이 뒤섞여 아수라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울고 있었고
누군가는 소리 지르고 있었어요. 누가 이 상황을 정리 좀 해줘. 한 간호사가 절규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자기 할 일을 찾지 못한 채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었죠. 바로 그때 제가 계속 지켜보던 11살 소년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지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응급실은 완전한 혼돈 상태였어요. 환자들의 신음소리와 의료진들의 다급한 외침이 뒤섞여 아수라장을 이루고 있었죠. 그때 제가 계속 지켜보던 11살 소년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어요. 혈압이 떨어지고 맥박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부 출혈로 인한 출혈성 쇼크였죠. 저 아이가 위험해요. 저는 다시 한번 외쳤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실로 가야 해요.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제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로버트 과장은 다른 환자를 보느라 바빴고 다른 의사들도 각자의 환자에게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소년의 어머니로 보이는 여성이 울며 저에게 다가왔어요. 제발 우리 아이 좀 살려주세요. 의사 선생님들이 나중에 본다고만 하는데 지금 당장 봐야 한다고 말씀해 보세요. 제가 급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 어머니의 절규도 소용없었습니다. 의료진들은 여전히 우선순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소년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거예요.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위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늦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한국에서 대구 지하철 참사 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 김태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났어요. 수진아, 위기 상황에서는 누가 의사고 누가 간호사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나서야 하는 거다. 제가 소년에게 달려가 맥박을 확인했어요. 실처럼 가늘고 빨랐습니다. 전형적인 출혈성 쇼크 증상이었죠. 지금 당장 정맥로 확보하고 수혈 준비하세요. 저는 큰 소리로 외쳤어요. 당신이 뭘 하는 거야? 로버트 과장이 뒤늦게 달려와 저를 밀쳤습니다. 환자가 출혈성 쇼크예요.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죽어요. 당신은 의사가 아니라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어요. 모든 분들 잠깐 들어보세요. 제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지금 상황은 전시 상황과 같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대구 지하철 참사를 경험해 봤습니다. 젊은 레지던트가 놀란 듯 물었어요. 대구 지하철 참사요? 네. 그때 배운 교훈이 있어요. 혼란할수록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12년간의 응급의학 경험이 저를 움직이게 했어요. 저는 간호사에게 지시했습니다. 18게이지 바늘로 양쪽 팔에 정맥로 확보하세요. 링거 전부 열어서 최대 속도로 주입. 간호사들이 당황했지만 제가 워낙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하니까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수혈용 혈액 준비하고 수술실에 연락하세요. 마리아가 제 말을 듣고 움직였습니다. 혈액형 검사 바로 돌릴게. 당신들 뭐 하는 거야? 로버트가 화를 냈지만 저는 계속했어요. 소년의 혈압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응급처치가 효과를 보이고 있었어요. 그때 다른 환자에게서도 문제가 발생했어요. 60대 할머니가 갑자기 호흡 곤란을 일으킨 거예요. 기흉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죠. 저쪽 환자도 위험해요. 저는 동시에 두 환자를 관리해야 했어요. 흉부 엑스레이 찍고 산소 공급량 올리세요. 제가 한국에서 경험했던 다중외상 환자 관리 시스템을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환자를 중증도에 따라 분류하고 각각에 맞는 처치를 지시했습니다. 빨간색 태그 마이너스 즉시 수술 필요한 환자들. 노란색 태그 마이너스 응급은 아니지만 빠른 치료 필요.
초록색 태그 마이너스 경미한 외상, 대기 가능. 검은색 태그 마이너스 소생 불가능한 환자들. 간호사들이 제 지시를 따르기 시작했고 혼란스럽던 응급실이 서서히 질서를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대체 누가 이렇게 정리한 거야? 뒤늦게 도착한 다른과 의사가 물었어요. 수진이 했어요.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 응급의학과 의사였거든요. 그제야 의료진들이 저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단순한 보조원이 아니라 진짜 의사로 말이에요.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의식을 잃었던 소년이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 소년의 약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소년의 어머니가 울면서 제게 달려왔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단 5분 만에 응급실 전체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혼돈이 질서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제가 진짜 의사라는 것을 마침내 증명한 순간이었어요. 응급실의 상황이 안정되고 나서 병원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50여 명의 환자 중 생명을 잃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모두 제가 적용한 트리아지 시스템 덕분이었습니다. 수진, 정말 대단했어. 마리아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하지만 저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12년 만에 다시 느끼는 그 성취감과 동시에 제가 정말 옳은 일을 한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과장님은 뭐라고 하시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로버트는 지금 원장실에 불려갔어. 오늘 일 때문에. 그때 병원 원장 윌슨이 직접 응급실로 내려왔습니다. 60대의 온화해 보이는 분이었지만 표정은 진지했어요. 박수진 씨죠? 원장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오늘 일에 대해 이야기 좀 나눠야겠습니다. 제 심장이 다시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저를 해고하려는 건 아닐까요? 원장실에 들어가니 로버트 과장이 이미 앉아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수진 씨, 앉으세요. 원장이 말했어요. 먼저 오늘 당신이 한 일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감사라니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많은 생명을 잃을 뻔했어요. 로버트 과장도 인정했습니다. 저는 로버트를 바라봤어요. 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수진. 제가 당신을 무시했던 것이 정말 잘못됐습니다. 과장님, 사실 저도 이런 대형 사고 경험이 별로 없어서 당황했던 게 사실입니다. 로버트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제가 오만했습니다. 원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수진 씨, 당신이 한국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오늘 일 이후에 당신에 대해 알아봤어요. 한국의 동료 의사에게 연락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때 뜻밖의 전화가 왔어요. 한국에서 온 국제 전화였습니다. 수진아, 나다. 김태준이야. 제가 존경했던 선배 교수님이셨어요. 교수님, 어떻게? 미국 뉴스에서 내 이야기 봤어. 정말 자랑스럽더라. 그런데 수진아, 내가 알아야 할 일이 있어. 무슨 일이요? 그때 그 의료사고 말이야. 진짜 범인이 드디어 자백했어. 병원 이사장 사위였던 그 선배 의사가 양심 고백을 했다. 이제 내 억울함이 풀렸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3년간 저를 짓눌렀던 죄책감이 마침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교수님, 정말인가요? 그럼. 그리고 수진아, 내가 미국에서 해낸 일이 한국에서도 큰 화제가 됐어. 언론에서도 내 억울함에 대해 재조명하고 있고, 전화를 끊고 나니 원장과 로버트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좋은 소식이었나 보네요. 원장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네.
정말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니 데이빗이 흥분된 표정으로 저를 맞았어요. 수진, 뉴스 봤어. 데이빗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어요. 당신이 나왔어. 쇼핑몰 사고 영웅이라고. 뭐라고요? 지금 당장 집에 와봐. 모든 방송에서 당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텔레비전에서 정말로 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한국 출신 의료진, 쇼핑몰 사고 현장에서 활약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오늘 시애틀 메트로폴리스 쇼핑몰 붕괴 사고 현장에서 한국 출신 의료진 박수진 씨의 활약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리포터가 계속 말했어요. 박 씨는 한국에서 12년간 응급의학과 의사로 일한 경력을 바탕으로 혼란스러운 응급실 상황을 단숨에 정리했습니다. 그때 한국 뉴스도 나왔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미국으로 떠났던 박수진 의사, 현지에서 영웅이 되다라는 제목이었죠. 최근 밝혀진 바에 따르면 박수진 의사는 3년 전 의료사고 누명을 쓰고 한국을 떠났지만 실제로는 다른 의사의 실수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날 밤 데이빗이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미안해, 수진. 내가 당신을 이해하지 못했어. 그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당신은 정말 대단한 의사야. 데이빗, 당신이 의사가 되는 꿈을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내가 도와줄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을 떠나면서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찾았다는 것을. 의사로서의 자존감, 남편의 신뢰,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를 살릴 수 있다는 확신을 말이에요. 일주일이 지나자 제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병원에 출근하는 길목마다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어요. 박 선생님, 뉴스에서 봤어요. 정말 멋있으셨어요. 저는 여전히 이 모든 변화가 믿어지지 않았어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무시당하던 보조원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존경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에 들어서니 마리아가 환한 웃음으로 맞아주었어요. 수진, 큰일 났어. 마리아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원장님이 당신을 찾고 있어. 아주 좋은 소식이 있다면서. 원장실에 가니 윌슨 원장이 활짝 웃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낯선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 씨, 소개할 분이 계십니다. 원장이 말했어요. 의료면허위원회에서 나오신 존스 위원장님입니다. 제 심장이 다시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제가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했다고 처벌하려는 건 아닐까요? 박수진 씨죠? 존스 위원장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번 사건을 통해 당신의 실력을 확인했습니다. 위원장님, 우리는 특별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존스 위원장이 서류를 꺼냈어요. 당신의 한국 의사 경력과 이번 응급 상황 대응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의사 면허 취득을 위한 간소화된 절차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정말로요? 물론 기본적인 시험은 통과하셔야겠지만 기존보다 훨씬 현실적인 조건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원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때 로버트 과장이 들어왔어요. 그의 표정은 한 주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진 축하합니다. 로버트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제가 당신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과장님,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로버트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앞으로는 당신과 함께 일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당신에게서 배울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2달 후, 저는 의사 면허 시험을 다시 봤습니다. 이번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제가 진짜 의사라는 것을
이미 증명했으니까요. 시험 결과는 당연히 합격이었어요. 축하합니다. 박수진 선생님. 윌슨 원장이 제게 하얀 가운을 건네주었어요. 다시 입어보는 의사 가운의 감촉이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가운에 수놓인 박수진 의학박사라는 글씨를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선생님, 첫 환자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리아가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첫 환자는 팔을 다친 10대 소년이었어요. 제가 쇼핑몰 사고 때 구한 그 소년이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선생님이세요? 소년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그럼 기억하고 있었구나. 엄마가 그러는데 선생님이 제 생명을 구해주셨다면서요. 소년의 어머니가 저에게 깊이 인사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제야 제대로 인사드릴 수 있네요. 한 달 후 특별한 손님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한국에서 온 의대생 연수단이었어요. 선배님, 저희도 나중에 미국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한 학생이 물었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차별도 받고 무시도 당하고, 하지만 환자를 살리고 싶다는 마음만 있다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그때 마리아가 다가왔어요. 수진, 또 응급환자 들어와. 저는 한국 학생들을 보며 웃었어요. 자, 이제 진짜 의사의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데이빗이 깜짝 파티를 준비해놨더군요. 마리아와 로버트 과장, 그리고 병원 동료들이 모두 와 있었어요. 축하합니다. 박수진 선생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파티가 끝난 후 데이빗과 둘이서 시애틀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수진, 정말 자랑스러워. 데이빗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저도 이제야 진짜 제 자신을 찾은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꿈이 있어? 더 많은 환자를 살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저처럼 이민 와서 어려움을 겪는 의료진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몇 달 후 저는 병원의 다문화 의료진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외국 출신 의료진들이 미국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었죠. 지금 저는 시애틀 메모리얼 병원의 응급의학과 부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로버트 과장보다 더 바쁜 하루를 보내기도 해요. 하지만 전혀 피곤하지 않아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일이니까요. 어제는 한국에서 김태준 교수님이 직접 방문해 주셨어요. 수진아, 정말 자랑스럽다. 교수님이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여기서 해낸 일들이 한국에서도 큰 화제가 됐어. 교수님 덕분입니다. 그때 가르쳐 주신 것들이 큰 도움이 됐어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어떤 어려움이 와도 환자를 살리고 싶다는 마음만 있다면 길은 반드시 열리는 법이거든.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제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차별받는 현실에 굴복했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데이빗처럼 가족이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했을 때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며 이 이야기를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내일 또 봬요. 감사합니다.